안녕하세요. 저는 출판사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하며 평범하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 삶을 일구어온 이소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늘 계획한 대로 물 흐르듯 살아가는 것에 안도감을 느끼는 성격이었거든요.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 보는 순간부터 매너가 좋고 성격이 서글서글해서 제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사람을 원하던 저에게 남편은 딱 그에 걸맞는 사람이었으니까요. 8개월의 연애 끝에 주위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예쁜 아이까지 바로 생겨서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결혼 생활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너무 행복하기만 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 소중한 아이는 허망하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아이를 가지려 참 많이도 노력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더군요. 어느덧 결혼 4년 차, 주변에서 좋은 소식 없느냐고 할 때마다 그 말들이 마치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 혼자 소가리를 하며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남편은 늘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소민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끼리 알콩달콩 사는 것도 충분히 행복하잖아.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억지로 아이 가지려고 너무 아등바등 하지 말자. 당신 몸 상하고 마음 아픈 거 나 보기 싫어. 남편의 말이 저를 생각해서 하는 배려라는 건 잘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나만큼 아이가 간절하진 않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병원 치료나 시험관 아기 시술은 부담스럽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그래도 아이가 갖고 싶었기에 남편 몰래 혼자 쑥뜸을 끌어다니거나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 먹으며 조용히 임신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노력을 하는 줄도 모르고 그저 일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약 반년 전부터 원래도 바빴던 남편의 회사 일이 더욱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해외 거래처가 갑자기 늘었다며 장기 출장이 잦아졌죠. 한번 나가면 보름, 길게는 한 달씩도 집을 비우는 일이 잦으니 남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습니다. 독수 공방하는 날이 많아질수록 저는 남편이 더 안쓰러웠어요.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많이 피곤하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정성껏 보양식을 차려내곤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의 정성에 고마워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한 친구 제이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죠. 그런데 친구가 묘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전화를 한 것 같았죠. 소민아, 영우 씨 많이 바빠? 또 출장 갔어. 베트남으로. 아마 내일쯤에나 올 거야. 베트남? 왜? 아니, 내가 정확하게 본 건 아니라서 괜히 오해 살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너한테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뭔데 그래? 나 실은 어제 성수동 하플 카페 갔다가 영우 씨랑 똑 닮은 사람을 봤다? 친구의 심각한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지금 출장 가 있는데 어떻게 성수동에서 봐. 네가 잘못 본 거겠지. 그치. 영우 씨일 리가 없지. 근데 진짜 비슷했단 말이야. 멀리서 봐서 사진은 못 찍었는데 어떤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거든? 근데 키도 그렇고 분위기가 딱 영우 씨인 거야. 아는 체라도 했어야 했는데 약간 거리가 있어서 말은 못 붙였거든. 혹시 너한테 말도 안 하고 들어왔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우리 남편 내내 출장 가 있고 집에서는 잠자는 시간도 부족할 정도야. 근데 한가하게 하플 카페는 무슨. 내 남편일 리가 없지. 너 벌써 놓아놓은 거 아니니?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 봤겠지 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출장 때문에 집에도 거의 들어오지 않는 남편인데 한국에 있고 하플 카페에서 여자랑 있는 걸 봤다뇨. 남편일 리가 없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4년 동안 보여준 남편의 성실함과 다정함을 의심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저는 농담조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도 어이없어하며 너무나 태연하고 능청스럽게 그러더군요. 나처럼 잘생긴 남자가 또 있어? 착각할 정도로? 내 도플갱어인가? 참나. 아휴, 나도 여유 있게 평일에 카페도 가고 그래봤으면 좋겠다. 나 진짜 비행기 타는 게 지긋지긋해서 공항 냄새만 맡아도 멀미가 날 지경이야. 나도 그렇게 평일날 여유 좀 가져봤으면 좋겠네. 그러게. 외국에 있는 당신이 어떻게 성수동 하플 카페에 있겠어. 심지어 그 남자 옆에 여자도 있더래. 그럼 더더욱 나 아니지. 내가 당신 말고 여자가 어딨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참, 소민아. 나 이번에도 바로 또 장기 출장 잡혀 있어. 이번엔 보름 정도 비울 것 같은데 혼자 있어도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알았지? 아휴, 당신 살 빠지겠다. 아니, 당신 회사에는 일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자기도 알잖아. 나 대표님이 엄청 믿어주는 거. 나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싶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무역회사라 출장 가는 게 일이지 뭐. 난 괜찮아. 우리 자기가 너무 심심할까봐 걱정이지. 남편은 제 볼을 꼬집으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남편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편을 공항까지 배웅해주지 못한 미안함만 가득 안은 채 남편을 보냈죠. 그렇게 남편이 떠난 지 딱 이틀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출판사 마감 작업을 하느라 정신없이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데 예전 지인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남편과 저 둘 다 알고 있는 겹지인이었죠. 평소 연락이 잦은 사람이 아니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수민 씨, 이거 영우 씨 아니야? 나도 이거 건너서 우연히 보게 된 건데 보고 너무 놀라서 수민 씨한테 보내. 혹시 영우 씨랑 헤어졌어?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것은 어느 모바일 청첩장 링크였습니다. 알 수 없는 지인의 말과 링크에 이게 뭐지 싶어서 눌러본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청첩장 메인 화면에는 턱시도를 입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남편 김영우와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주보고 서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아래로 스크롤을 내릴수록 진실은 저를 잔인하게 파헤쳤습니다. 여러 장의 웨딩 화보 속 남자는 분명히 출장을 간다던 내 남편 김영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혀있는 결혼식 날짜는 놀랍게도 바로 내일이었습니다. 상대 여자의 이름은 정혜진이더군요. 두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힌 그 청첩장을 보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타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저랑 잘 살고 있는 남편이 내일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린다뇨. 이 미친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뛰고 손도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그리고 다시 청첩장 내용을 찬찬히 봤죠. 아무리 봐도 이름도 얼굴도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다른 여자랑 결혼이라니? 저는 일단 정신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여러 번 전화했음에도 남편에게선 콜백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직접 결혼식으로 가 제 눈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검은색 정장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철저히 가린 채 청첩장에 적힌 웨딩홀로 향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구에는 신랑 김영우라는 이름이 커다랗게 적힌 팻말과 축하 하완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다시 봐도 꿈 같고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놀랍게도 턱시도를 빼입고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남편이 떡하니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옆에 시부모님은 처음 보는 분들이었어요. 저희 시부모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신이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가짠지 아니면 내 시부모님이란 사람들이 가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시부모님이라 믿고 찾아뵀던 분들은 누구인지, 혹시 그분들이 가짜일까? 아니면 지금 저분들이 가짜일까?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남편의 모든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하객들 중에서 제 눈에 익숙한 얼굴들 몇 명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그중 남편의 고등학교 친구인 정수 씨가 보였습니다. 저희 옆 동네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남편하고도 워낙 친해 저도 여러 번 봤었거든요. 가만 보니 하객들 중에서도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고 온통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이 모든 광경을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부 대기실로 찾아가 신부도 봤죠. 정혜진이라는 이름의 신부를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장 뒤집어 엎어야 하는지 남편에게 고함이라도 질러야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웠죠. 곧 식이 시작된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더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식장 입구에 서 있는 남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죠. 남편이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김영우, 너 미친 거야? 남편이 저를 보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대답해봐. 출장 간다던 인간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남편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이 미친 상황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 저 여자는 누구고 이 부모님들은 도대체 뭐야? 남편도 놀라고 그 옆에 시부모님 대행을 하던 그분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남편은 일단 저보고 얘기할 테니 따라 나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진행요원은 남편에게 신랑 입장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요. 말해보라고! 지금 이게 뭔지! 제 목소리가 커졌죠. 그 바람에 신부 측 부모님들도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서 신부 대기실에서 나오던 정혜진 씨도 놀란 얼굴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고 하객들도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색이 되었던 남편이 갑자기 직원들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가 왜 여기까지... 이 여자 좀 밖으로 내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저를 쫓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의 행동에 저는 너무 기가 차 입이 떡 벌어졌죠. 뭐라고? 멋들어요. 이 여자 얼른 데리고 나가라니까요. 거기 있던 직원들이 와서 저보고 나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신부 측 부모님이 와서 묻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실은 전 여자친구인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아니, 여기까지 불러들이면 어떡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정신이 아픈 사람이라서요. 소란 일으키지 말고 빨리 해결해. 예, 죄송합니다.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에 피가 거꾸로 솟아 눈앞이 노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결혼하고 4년을 함께 산 아내를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며 쫓아내려 한다니요. 저는 거기 직원들에게 팔이 붙잡혔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저 사람 내 남편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난리를 칠수록 사람들은 저를 더 미친 여자처럼 보더라고요. 그렇게 끌려가면서도 하객들 중에 섞여 있는 놀란 얼굴의 정수 씨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식장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가슴속에서 뜨거운 열불이 올라오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저 머릿속에는 남편이 왜? 라는 거대한 물음표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속이고 해외 출장이라 거짓말하며 떡하니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올리는 남편이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저는 넋이 나간 채로 있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수신 거부 목록에 등록되었는지 신호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미친 연극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아까 식장에서 보았던 남편의 친구 정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택시를 잡아 타고 정수 씨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수 씨는 저를 보고 들고 있던 컵을 떨어뜨릴 뻔하며 당황해 하더라고요. 정수 씨, 어제 저 봤죠? 아,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요. 나 진짜 무슨 일 저지를지 몰라요. 나랑 버젓이 살고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이라뇨. 이런 미친 상황이 어딨어요? 나 미치는 꼴 보기 싫으면 어떻게 된 건지 제발 얘기해줘요. 정수 씨는 어제 그 결혼식까지 갔으니 어떻게 된 내막인지 다 안다는 거잖아요. 저의 서슬퍼런 추궁에 정수 씨는 우물쭈물 거리더라고요. 잔뜩 곤란한 얼굴로 한숨을 쉬더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더럽고 추악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소민 씨, 정말 미안해요. 영우 그 자식 내 친구지만 진짜 미친놈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친구들한테는 이미 소민 씨랑 이혼 절차 밟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랑 이혼한다고 했다고요? 네, 근데 소민 씨가 이혼 안 해주겠다고, 이혼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일방적으로 버티고 있다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랑 언제 이혼 얘기를 했고 제가 언제 죽어버리니 많이 했다는 건지. 남편은 자기 지인들에게 저를 완전 미친년처럼 만들어놨더라고요. 사실상 끝난 관계인데 이혼을 안 해줘서 서류상으로만 부부일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만나는 정혜진이랑 결혼하고 싶은데 소민 씨 때문에 난감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말렸죠. 소민 씨랑 이혼을 깨끗이 하고 그 뒤에 혜진이랑 만나는 게 맞다고. 그런데 영우가 그러다간 혜진이를 놓칠 것 같다면서 일단 결혼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그 뒤로 소민 씨랑 정리한다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도 없었고 그럴 만한 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게 문제없이 지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저의 생각일 뿐이었나 봅니다. 남편은 이미 저를 정리하고 그 여자한테로 갈아탈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는데도 결혼할 때 제발 좀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랑 다른 친구들도 미친놈 아니냐고 안 간다고 했는데 영우가 제발 와달라고 사정사정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지못해 간 건데 어제 소민 씨 그러는 거 보고 이건 아닌데 싶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낸다는 건 철저하게 제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겉으로는 다정하게 지내는 척했지만 사실은 저랑 진작에 이혼을 하고 싶어 했고 결국 다른 여자들도 만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혜진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정수 씨 말에 따르면 그녀의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유한 집의 외동딸이었던 겁니다. 제 남편은 미혼인 척 혹은 이혼한 척 속여 그 여자를 유혹했고요. 그럼 식장에 있던 그 부모님들은요? 그건 영우가 고용한 대행 알바들일 거예요. 하객들도 친구들 몇 명 빼고는 대부분 알바고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바로 어제 남편이 정혜진과 결혼식을 마치자마자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정혜진과 여행을 떠난 거였죠. 아마 저를 과거에 사귀었던 전 여친이자 정신나간 스토커라고 했을 게 뻔했습니다. 뻔히 와이프가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지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요. 저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수 씨가 마지못해 알려준 정보로 정혜진의 아버지 회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집에서 그동안 남편과 제가 부부로서 살아왔던 모든 증거들을 모았어요. 당연히 혼인관계 증명서도 챙기고 결혼 앨범도 챙겼죠. 그리고 정혜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1층에서 대표실로 연결을 해달라고 했죠. 그날 결혼식에 왔었던 사람이고 따님의 결혼에 대해서 꼭 드려야 될 얘기가 있다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그렇게 1층에서 기다리니 대표실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표실로 들어가서 정혜진 씨의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혼인관계 증명서와 웨딩 사진들을 드렸습니다. 사위로 맞이하신 김영우요. 제 남편입니다.
저희 이혼한 적 없고요. 지금도 혼인 유지 상태입니다. 남편하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어요. 그저 남편이 출장이 좀 잦다고만 생각했는데 우연히 아는 지인에게서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마 해서 결혼식에 찾아갔더니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 결혼 상태라고요? 네, 출장 간다던 남편이 떡하니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대표님도 전혀 모르셨던 거죠? 정혜진의 아버지도 놀라 기함을 하더라고요.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분노로 몸을 떨던 정혜진 아버지는 즉시 하와이에 있는 정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당장 그 사기꾼 놈 버리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정혜진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대표님은 사자대면을 하자며 저도 회사로 호출하더군요. 그렇게 다시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남편과 정혜진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보고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이 여자랑 저는 진작에 끝난 사이였습니다. 제가 헤어지자고 수백 번 말했는데 이 여자가 중내산해하면서 이혼도 안 해주고 버틴 거예요. 사실상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서류 정리만 안 했다 뿐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온 뻔뻔한 궤변에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4년을 함께한 아내를 이혼도 안 해주고 버티는 미친 여자로 몰아세우는 그 추악한 민낯. 하지만 남편의 비굴한 외침에 그 대표님은 대답 대신 김영우의 뺨을 세차게 갈겨버렸습니다. 감히 어디라고 그 더러운 입을 놀려? 총각인 척 속여서 내 딸을 농락하고 조강지처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네 놈이 인간이냐? 그 대표님은 제가 가져온 증거물들을 김영우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저도 따졌죠. 너 진짜 무섭다. 이혼? 우리가 언제 이혼 얘기를 했어? 보름 전에도 나한테 사랑한다고 출장 금방 다녀오겠다고 나간 게 너야. 그래놓고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려? 너 진짜 소름 끼치고 무서운 인간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지 지금도 안 믿겨. 진짜 정신병자는 너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들은 정혜진은 충격과 배신감에 넋이 나갔는지 이내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대표님은 놀라서 딸을 들쳐업고 밖으로 달려나가려 했어요. 남편 역시 정혜진을 잡으려고 했는데 대표님이 손대지 말라고 남편을 확 밀어 넘어뜨렸죠. 남편 놈은 바닥에 처박히고 대표님은 정혜진을 들쳐업고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넋나간 남편을 가만히 봤어요. 남편 놈은 바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미친놈, 너는 진짜 미친놈이야. 저도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후 당연히 김영우의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원래 김영우는 정혜진과 결혼한 후 그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원래 다니던 무역회사에는 사직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미친 중혼 시도가 발각되면서 정혜진네 회사는 물론 전 직장에도 추악한 소문이 다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김영우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한 거죠. 저는 김영우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중혼이라는 역대급 유책 사유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톡톡히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정혜진 씨의 집에서도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혼인빙자 관련한 사기와 명예훼손 등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가 쏟아졌으니까요. 김영우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예식장에서 저를 망상증 환자로 몰아세우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로 저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연락을 받자마자 저는 소름이 돋아 휴대폰을 집어 던질 뻔했습니다. 이토록 이기적이고 추악한 인간이 한때 같은 입을 덮고 산 내 남편이었다니. 저는 단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번호를 차단하고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지인의 연락을 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해요. 남편은 여전히 저를 속였고 저는 까마득히 몰랐을까요? 남편이 꽤나 철두철미했기에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을지도 모르죠.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납니다. 저는 이혼 후 출판사 일에만 전념하며 조용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만으로 얼룩진 지난 세월에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사기꾼 같은 인간에게서 일찍 벗어난 것이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결혼 초에 아이가 유산된 게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이었던 사람이 아빠라면 아이에게도 너무 못할 짓이었을 테니까요.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는 말,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느끼네요. 너무 힘들고 기막힌 시간들이었지만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덕분에 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제 상처는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아물어 가겠지만 그 흉터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용하고 한적한 지방 소도시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는 지영은입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이곳에서는 공인중개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기도 하죠. 한때는 사랑이 제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처참하게 배신했던 전남편 조용석, 그리고 그의 상간녀 송혜진, 끝을 모르던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까지 그들과 어떻게 끝이 났는지 지난날의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조용석을 처음 만난 건 직장인 동호회에서였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꽤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편이라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겉돌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 다정하게 웃어주며 챙겨준 사람이 바로 조용석이었습니다. 남들 챙기기를 좋아하고 늘 웃는 얼굴이었던 그의 다정함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어요. 그때는 그 가짜 다정함에 속아 이 사람과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결혼 전부터 조용석과 그의 집안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여유가 있던 저희 집에 비해 시댁의 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는데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보통 한쪽이 기우는 결혼을 하면 반대쪽 집에서 미안한 마음이 좀 있을 텐데 저희 시댁은 오히려 정반대였거든요. 상견례를 앞두고 어머니들끼리 만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저희 엄마도 옆에 계신데 시어머니는 제 면전에 대고 대놓고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네가 썩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은 아니다. 우리 용석이도 어디 하나 모자란 곳 없고 또 주변에서 좋은 선자리도 많이 들어와. 내가 생각해 놓은 며느리상이 있는데 톡 까놓고 영은이 너는 내 성에는 안 찬다. 그래도 뭐 어쩌겠니? 용석이 지가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해준다만. 처음 보는 예비 며느리에게 대놓고 무시와 멸시를 쏟아내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친정엄마는 경악하셨어요. 저도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크게 모난 곳 없는데도 시어머니는 애초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기선제압하려고 그러신 걸지도 모르고요. 하여튼 그렇게 불편한 자리가 끝이 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엄마는 저를 붙잡고 설득하셨습니다.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저런 집안에 들어가는 건 지옥불에 제 발로 들어가는 거잖아. 엄마 생각엔 파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엄마, 너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결혼하고 싶어? 나 용석 씨 사랑해. 내가 용석 씨랑 사는 거지 어머님이랑 사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하면 식구가 되는 거잖아. 너 감당할 수 있겠니? 저런 시어머니. 할 수 있어. 내가 잘하면 돼. 응? 엄마. 아휴. 엄마는 제 결혼을 굳고 말리셨습니다. 바보 같았던 저는 조용석을 믿었습니다. 그가 중간에서 잘 방어해 줄 것이고 또 저만 잘하면 시어머니도 저에게 마음을 여실 거란 아주 대단한 착각을 했던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엄마가 그렇게 말릴 때 다시 생각했어야 되는데 저도 제대로 콩깍지에 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국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넣은 최대의 실수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결혼 후 저는 오랫동안 미뤄뒀던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고민 끝에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남편에게 전적으로 손을 벌릴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 오롯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며 따로 모아둔 제 개인 자금으로 충당하는 공부였어요. 결혼 자금하고는 별개였죠. 예전부터 언젠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그쪽으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며 제 미래를 위한 투자금을 따로 모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안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쌩 난리가 났습니다. 예고도 없이 저희 신혼집에 들이닥치셔서는 다짜고짜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셨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이게 무슨 짓거리야. 내 아들 피 같은 돈으로 어디서 팔자 좋게 공부질이냐고. 너 이러려고 우리 용석이랑 결혼했니? 어머니, 일단 진정 좀 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니? 저 용석 씨 돈 안 씁니다. 제가 따로 공부하려고 모아둔 돈이에요. 너 말 웃기게 한다. 결혼을 했으면 공동의 돈이지. 그리고 네가 모아둔 돈이 그렇게 썩어나게 많어? 아니 그렇게 돈이 많으면 시댁에 좀 내놓던지. 가만 생각해보니 어이가 없네. 네가 용석이랑 결혼했으면 용석이네 가족도 다 네 가족이 되는 거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하고 너만 잘 되면 그만이야. 시댁 어른들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며느리의 개인 돈을 시댁 식구들 생활비로 쓰라는 상식 밖의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났고 남편은 처음에는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위로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미안해. 엄마가 좀 옛날 분이라서. 그래서 그래. 내가 중간에서 다 알아서 잘 막을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남편도 어머님도 한통속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이 제 앞에서 제 편인 척 하는 것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 꿍꿍이를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친정 부모님께서 복잡한 도심 생활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시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내려가시면서 평생 성실하게 일구신 재산으로 마련한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걸 저에게 증여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관리하라고요. 입지 좋고 평수도 커서 꽤 비싼 아파트였고 당연히 남편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증여를 받고 나서부터 남편의 태도는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억눌려 있던 탐욕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쩌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까지는 잘도 속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아파트 주차장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내려가 보니 조용석의 앞에는 번쩍이는 최고급 외제차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차를 새로 샀대요. 저는 너무 황당했죠. 저와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차를 바꾸다니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억이 넘어가는 외제차를요. 무슨 돈으로? 직장인 대출도 받고 마통도 좀 뚫고. 기가 막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무리를 내서 차를 산 거야? 남편은 아주 당당하고 뻔뻔한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무리라니 우리 형편에. 자기가 장인 장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얼만데 이게 왜 우리 형편에 무리야? 그리고 자기도 남편한테 이 정도도 못 해줘? 사실 남편 기 한 번 살려주는 셈치고 자기가 먼저 사줬어야지. 솔직히 이 정도 차는 끌고 다녀야 무시 안 당해. 자기가 대출은 좀 시원하게 내줘. 증여받은 기념으로. 대신 명의는 여보 걸로 할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연애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충동적이거나 사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못했거든요. 저는 너무 황당했는데 남편은 엄청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증여를 그만큼 받았으면 남편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냐. 입장 바꿔서 자기가 증여받았으면 나한테 더 비싼 차도 사줬을 거라면서요.
그러면서 막 섭섭해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와 상의도 없이 이 비싼 차를 덜컥 샀는데도 정작 남편이 저한테 서운해하고 토라지는 황당한 일을 겪은 것이죠. 하지만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었고 쓸데없는 돈 문제로 싸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보같이 그 대출금을 제 돈으로 갚아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는 남편 말이 일부 맞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래, 부모님한테 받은 재산이 있는데 남편한테 이 정도는 해주자 그 어처구니 없는 말에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그 돈이 그의 탐욕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줄 몰랐습니다. 대출금을 갚아주고 나서부터 조용석은 생활비조차 더 이상 내지 않더라고요. 저도 따로 일을 안 하고 있고 모아둔 돈으로 충당하며 사는데 남편까지 생활비를 안 내는 겁니다. 제가 생활비를 왜 더 이상 안 내냐니까 남편은 오히려 놀란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 재산이 얼만데 고작 생활비를 달라고 그래. 한낱 월급쟁인 나한테. 자기 돈 많잖아. 그걸로 생활하면 되지.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내가 무슨 돈이 많아. 와, 정말 있는 사람이 더하다더니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만약 증여받은 입장이었다면 나 당신 돈 안 건드려. 건드릴 게 따로 있지. 겨우 이 푼돈을 건드린다고? 자기도 좀 너무한다. 돈 많은 자기가 생활비 좀 내세요. 그러면서 월급을 더 이상 내놓지 않고 가정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저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결혼을 했고 내 사전에 이유는 없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뭐든지 양보하고 참으려고 했던 저지만 남편의 행동에 점점 인내심의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토록 뻔뻔하고 아나무인인 사람이었나 싶어 결혼 생활에 큰 회의감이 들던 무렵이었죠. 어느 날 그런 제 이성의 끈을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제사가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하실 리 없는 분이었기에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들떠 있었고 동시에 아주 당당하시더라고요. 영은아, 네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반포 아파트 말이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넘기신 재산인 아파트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님이 그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의아했죠. 예, 그런데요? 거기 살던 세입자가 이번 달 말에 나간다면서? 마침 우리도 낡은 집 벗어나 이사 갈 때가 됐는데 잘됐다 싶어서 전화했다. 그 집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살면 되겠어. 우리 들어가기 전에 도배랑 장판은 최고급으로 새로 싹 해놓고 연락해. 알았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소유인 반포 아파트의 세입자가 나간다는 사실은 집주인인 저도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이죠. 세입자가 나간다고요? 저한테는 따로 연락 온 적이 없는데요. 근데 어머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 당황한 물음에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게 말하시더라고요. 용석이가 벌써 세입자랑 얘기 다 끝냈어. 아무튼 용석이가 알아서 다 정리했으니 너도 그렇게 알아라.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전화를 끊고 저는 곧바로 아파트 세입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알고 보니 남편 조용석이 제 휴대폰에서 세입자의 연락처를 빼낸 뒤 제 대리인 행세를 하며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 예정이니 이번 계약 만기 때 무조건 집을 비워달라, 아니면 전세금을 대폭 올릴 거다라고 일방적인 거짓 홍보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해졌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내가 증여받은 재산을 자기들 걸로 생각하는구나. 그 소름 끼치는 음흉함과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곧바로 조용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반포 아파트 세입자한테 당신이 무슨 권리로 연장을 한 해 만에 그래? 당신 가족들 거기 살게 해주려고 내 뒤통수를 쳐?
제가 소리치며 따져묻자 남편은 오히려 황당하다는 듯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무 섭섭하다. 우리 부부잖아. 내 부모님이면 이제 당신 부모님이기도 해. 엄마 아빠가 그 오래되고 작고 낡은 곳에서 사는 거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 줄 알아? 그런데 마침 계약 끝나는 기간도 됐으니 잘 됐다 싶어서 내가 연락해서 말한 거야. 아,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됐어? 뭐라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니까. 남편은 자기가 더 서운해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혔는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야 하는데 안 눌렀던 모양이에요. 전화는 끊어지지 않은 채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소리를 지르려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중요한 미팅이라고 했는데 난데없이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와이프? 뭐라는데? 그 아파트 들어가는 거 어머님이 얘기했나 보지? 저는 이 목소리의 여자는 누구고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서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운전 중인 것 같고 아마 통화가 종료된 줄 알고 폰을 뒤집어 놓은 것 같았죠. 근데 오빠 되게 박력 있다. 오히려 큰 소리 잘 치네. 아, 이렇게 나와야 돼. 기세거든. 어버버하면 안 되지. 그럼 오빠 와이프는 그냥 넘어가? 넘어간다. 완전 등신 같지. 나 이 차도 그렇게 샀잖아. 내가 그냥 사놓고 이 정도도 못 해주냐 큰 소리 탕탕 치니까 어버버하다가 넘어가고 대출까지 갚아준다니까. 대박이다. 나이도 안 어리면서 왜 그렇게 어리숙해? 완전 돈 많은 등신이네? 내 말이 내가 그 여자 돈 아주 그냥 싹싹 다 긁어낼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예진이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너무 좋지. 너 그때 갖고 싶다던 명품 가방 얼마라고 했지? 800. 사라, 그까짓 거. 진짜? 오빠 최고. 내가 너 잘해줘야겠다. 이리 와봐. 왜 이래? 운전 중인데. 저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화에 얼어붙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제 귓가를 때리더군요. 잠시 후 남편의 차가 어디 간 게 도착한 것 같았고 서둘러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이 눈치채기 전에요. 그나마 다행인 건 통화 녹음 기능이 켜져 있어서 그들의 그 추잡스러운 대화가 제 폰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다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한참이나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호구 등신 취급하고 따로 만나는 상간녀까지 있었다니. 시댁 식구들과 다 한 통 속으로 내 돈 빼먹을 궁리를 하고 있었다니. 그 기막힌 배신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 이가 갈리더라고요. 분한 마음에 몇 시간이나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수많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울고 나니 정신이 들더라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저는 가장 먼저 유능한 흥신소를 수소문해 조용석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 들어온 증거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 이름은 송예진이고 25살 술집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그 어린 상간녀와 희희낙낙하며 저를 그저 돈 뜯어낼 멍청한 호구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저한테는 생활비도 안 줬으면서 상간녀 송혜진에게는 매달 생활비도 열심히 보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았는지 그제야 제대로 깨닫게 되었죠. 명백한 불륜 증거와 시댁의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저는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 맞다나 어버버하다가 그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티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제 재산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던 현재의 집은 물론이고 시댁 식구들이 탐을 내며 이삿짐을 쌀 준비를 하고 있던 아파트까지 전부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나름 둘 다 알짜 매물이었던 데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내놓았기에 내놓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계약이 성사되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제가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반포 아파트의 세입자 퇴거일. 시댁 식구들이 당당하게 이사를 들어오겠다고 통보했던 바로 그 결전의 날이 밝았어요. 저는 잔금 처리를 모두 마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깔끔하게 끝낸 뒤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제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는 이미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빈집을 둘러보고 있더군요. 세입자가 이사가는 날을 알고선 자기들이 먼저 와본 거죠. 여기에 소파를 놓고 저 방은 남으니까 옷방으로 쓰자. 우리가 미리 소파하고 가전하고 주문해놨으니 여기 들어오면 딱이겠다. 그러니까 내 방도 너무 크고 좋아. 라면서 희낙낙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은 집 안으로 들어온 저를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사 나가는 날인데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얼른 청소업체 부르고 도배도 갈아야지. 도배하는 사람들 알아봤니? 저는 어머님의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도배를 왜 해요? 이 집 새로 산 새 주인이 알아서 할 텐데. 순간 거실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껌뻑이더라고요. 새 주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집 팔았어요. 잔금까지 다 치렀습니다. 아마 두어 시간 뒤면 새 주인이 인테리어 업자 데리고 실측하러 올 거예요. 이만 나가시죠. 남의 집에 무단 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당하기 싫으시면.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여기 우리가 들어온다고 했잖아. 근데 집을 팔어? 어딜 들어오시려고요? 저는 들어오라고 한 적 없는데요. 뭐라고? 용석이도 너 이러는 거 아니? 참, 조용석이랑 저 이혼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이혼이라는 단어에 시어머니 얼굴에선 실시간으로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이혼이라니?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판 건 뭐고 이혼 소리는 또 뭐야? 제 집이니까 제가 파는 건데 어머님 아들하고 무슨 상이요? 참 뻔뻔들하시네. 어머님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다급하게 조용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석아, 이게 다 뭔 소리니? 여기 아파트가 오늘 퇴거한다고 해서 왔는데 새 아가가 새 주인이 온다고 우리더러 나가랜다. 게다가 너랑 이혼한대. 이게 다 뭔 소리래?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달려온 조용석이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훈아, 지금 무슨 소리야? 집을 팔다니. 그리고 이혼이라니. 그는 발을 동동 굴리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제 휴대폰에서 그 음성 파일을 꺼내 볼륨을 최대로 높인 뒤 거실 한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 조용석과 송혜진의 음성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넘어간다. 완전 등신 같지? 나 이 차도 그렇게 샀잖아. 내가 그냥 사놓고 이 정도도 못 해주냐 큰 소리 탕탕 치니까 어버바다가 넘어가고 대출까지 갚아준다니까? 대박이다 오빠. 와이프 나이도 안 어리면서 왜 그렇게 어리숙해? 완전 돈 많은 등신이네. 내가 그 여자 돈 아주 그냥 싹싹 다 긁어낼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예진이 사고 싶은 거 다 사줄게. 너무 좋지. 너 그때 갖고 싶다던 명품 가방 얼마라고 했지? 800. 사라, 그까짓 거.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조용석의 얼굴은 분노에서 당황으로 그리고 이내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돼 어리둥절해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녹음 파일을 듣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저를 호구 취급하며 돈줄로만 여기던 그들의 얄팍한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멍청한 마누라 돈 뜯어내서 상간녀 호강시켜주려고 했어.
내 명의 아파트에 당신 가족들 밀어놓고 당신은 외제차 끌고 그 술집 여자애랑 희희낙낙하려고 했지? 그래, 나 등신 맞아. 당신 같은 인간 못 알아보고 결혼한 거 완전 등신이지.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용석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훈아, 오해야. 내가 미쳤었어.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진짜야. 내가 다 정리할게. 저는 싹싹 비는 조용석을 내려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어 그의 뺨을 강하게 갈겨버렸습니다.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리고 당신이 지금 타고 온 그 외제차, 그거 대출도 내가 다 갚았고 명의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차키 내놓고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조용석은 그런 게 어딨냐고 방방 뛰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어머님하고 아가씨도 나가세요. 아니다. 어머님하고 아가씨는 개뿔. 당신들도 이 집에서 그만 나가시죠. 뭐야? 너 시어미한테? 말 못 들었어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그쪽들이랑 나 아무 사이 아니라고요. 경찰 부를까요? 그냥 그게 낫겠네. 저는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을 부르려 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와중에 얼굴 시뻘개져서 저한테 따지려는데 남편이 어머님과 신우를 데리고 일단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그들을 저희 집에서 완벽하게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걸었어요. 남편 차도 바로 뺏었고요. 이후의 이혼소송은 말 그대로 완벽한 저의 승리였습니다. 녹음 파일에 흥신소에서 확보한 송혜진과의 외도 및 유흥 증거들, 그리고 시댁의 비상식적인 금전 요구를 입증할 자료들까지. 저는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냈고 송혜진에게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어 그 여자가 가진 얄팍한 통장까지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제 몫의 재산은 단 1원도 뺏기지 않은 채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죠. 큰 평수 아파트 입주에 꿈에 부풀어 있던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이사는커녕 이혼하고 상간녀한테도 차이고 돌아온 아들까지 그 작은 집에 북적이며 살게 되었죠. 이게 맞는 건지 의문투성이었던 저의 짧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관계를 서류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 후 부모님이 계신 조용한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복잡하고 삭막한 도심을 벗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며 공부에 매진했고 전부터 준비하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지금은 부모님 곁에서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바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땅과 집을 보러 다니는 일상이 저에게 잘 맞고 꽤나 평온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크게 넘어진 만큼 훌훌 털고 일어나면 더 단단해지는 거야. 그동안 고생했다. 그 말씀에 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며느리도 이용만 당한 아내도 아닙니다. 그 모든 상처를 스스로 극복해낸 당당하고 온전한 저로서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